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7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책형이 전부 다 나책형이에요. 가나 있지 않고요. 전부 다 나책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책형 가지고 해설 강의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문제지하고 답안지 같이 자료실에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문제 푸실 때는 가급적이면 답안지 없는 상태로 문제만 가지고 푸시되 항상 이걸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해설 강의 듣기 전에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문제 푸셔야 돼요. 문제를 한 20분 정도,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다 그러면 15분 정도 시간을 잡고 푸시고 점수를 채점까지 하시고 나서 해설 강의 들으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이제 7급 국가직 세법이죠. 문제, 원래 지방직은 7급이 거의 없어요. 근데 국가직 7급 세법 문제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기본적인 유형, 그러니까 새로운 범위에서 출제된 문제가 한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본 범위 이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문제 균형은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5문제, 4문제씩 나오네. 과목별 비중은 비슷하게 나와서 굳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약간 특이한 점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돼요. 아주 쉽지도 아주 어렵지도 않고 좀 지저분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깔끔하게 계산 문제 없이 문장으로만 나왔고요. 근데 개정세법 문제가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인격 파트에서 약간 심화 문제가 하나가 나왔고요. 이따가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나마 평이한 와중에 소득세법에서 그 세액공제 파트가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이 읽을 때는 계산 문제가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에는 비교적 쉬운 문제긴 한데, 문장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좀 조금 심화 학습이 필요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약간 심화 문제가 한 문제 나온 거 빼고서는 나머지는 다 저희가 예상 가능한 영역에서 나왔고, 이제 국세징수법 앞으로 공부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국세징수법이 원래 총칙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징수 절차가 있고 체납 처분 절차가 있는데, 이 징수가 이제 고지하고 독촉이고요. 체납 처분이 압류하고 매각하고 청산인데, 얘가 한 2017년 정도까지는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청산은 시험 문제 낼 게 없고요. 매각 파트에 이제 공매 관련된 게 조금 심화 학습이 필요한 내용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공매 절차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매 절차를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가 하나 나와서, 아마 공부 열심히 그냥 기본 범위 이상으로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어찌 보면 오히려 국세징수법 그 문제 하나가 제일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는 징수 절차를 조금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영역을 확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징수법 공부하실 때 공매 절차까지 다 이제 완벽하게 외우고 앞으로의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그 7급 문제랑 9급 문제가 난이도가 올해도 바뀌었어요. 9급 문제, 2020년 9급 문제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되게 긴장하고 7급 시험 대비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샘플들, 좀 모범적인 문제들, 기본적이고 정형화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그 모의고사용으로는 이게 되게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9급을 공부하시건 7급을 공부하시건 2020년 7급 문제에 나온 지문들은 다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 마무리 하고요. 1번 바로 들어갈게요. 나책형입니다. 1번,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자, 소멸시효 기산일이라고 하는 거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면 5년이 적용이 되고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이 적용된다. 단 이 5억 원을 따질 때 가산세 제외한다라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요.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거를 따질 때 그럼 언제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5년이냐 10년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일은요. 그냥 퉁쳐서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그러면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적어서 납부하거든요. 그때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일치합니다.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하면 돼요. 이 납부서 자체가 신고서로서 확정되는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 그럼 확정이 됐으니까 납부서에 스스로 적어 납부하고 그때는 법정 신고 납부 기한과 법정 신고 기한과 법정 납부 기한이 일치해요. 여러분께서 배우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5월 31일이 납부 기한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까지 낼 수 있고 그 다음 날부터 5년 10년의 날짜를 그 다음 날부터 카운트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신고납부 세목인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결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정부부가 세목이거나 이럴 때 납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할 때는 언제까지 내시면 되는 거예요? 납세 고지서는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까지. 고지서로 내는 거니까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까지 국가가 기다리는 거고요. 그 다음 날부터 시효를 기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근데 기한이 연장되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됐으면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개념은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데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고요. 1번 갑니다. 1-1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가 결정하는 경우 끊으시고요. 자, 포인트 나왔습니다. 납세 고지한 세액 줄을 그어보세요. 자, 이 세금은 이제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까지 고지서를 은행에 들고 가서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끊으시고 여러분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이 아니고 그럼 언제까지 내는 거라고요?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까지 내는 거고 다음 날부터 시효를 기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은요.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했다. 그때는 이 말은 생략돼 있지만 그때 납부서로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들 걔네들은 법정 신고 기한과 법정 납부 기한이 일치하고 그래서 조문에는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납세 고지이기 때문에 고지서상 납부 기한의 다음 날. 2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끊으시고요. 자, 문장이 긴데 신고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니까 뭐예요? 신고납부 세목이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이게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서 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법정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었다 그러면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개념이 표현으로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지만 개념은 뭐예요?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죠. 자, 됐고요. 3번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끊으시고요. 자, 납세 고지 줄을 그어보세요. 고지서가 나갔어요. 이건 뭐냐면요.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다 그러면 법정 납부기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되는데 원천징수 의무자가 안 낸 거예요. 안 내서 국가가 결국 고지했죠. 그럼 언제까지 내시면 되는 거예요?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내시면 되고 그때가 지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1번 고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1번과 3번 비슷한 내용이고요. 자, 4번 인지세요. 자, 인지세도 포인트 뭐예요? 납세 고지죠. 인지세는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를 작성할 때 그 자리에서 성립확정 소멸이 거의 일어나요. 돈 내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혹시 인지세가 4만 원인데 4천 원 걷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36,000원을
고지를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고지를 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고지서로 낼 때는 언제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항상 납세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이 된다. 그래서 사실 1번, 3번, 4번의 끝이 전부 다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가면 되는 겁니다. 공통사항이 뭐예요? 납세 고지한 세액이기 때문에. 이셨죠? 그래서 일단 1번 문제 아마 이제 그 문제 풀이 기술을 조금만 익히시면 이런 건 안 틀리실 거예요. 자, 어찌됐건 공부할 때 앞으로 소멸시효 기산일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제척기간 기산일도 외우셔야죠. 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첫 날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부터 5년, 10년, 7년을 따진다라는 개념인데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국세는 신고일이죠. 그쵸? 하시고 근데 종합부동산세 인지세는 성립일 뭐 이런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가지 위주로 외우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신고일이 아니고 신고기한의 다음날 말하다가 또 틀릴 뻔했네. 2번으로 가셔서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도 그렇지만 2번도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고요. 2번 많이 나오는 거죠. 2번에 1번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끊으세요. 자, 도달한 날 X 치시고요. 뭘로 가야 되죠?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로 가야 됩니다. 자,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과 서류의 제출. 서류의 송달은 과세관청이 국민에게, 납세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걸 송달이라고 하죠. 국세기본법 제일 앞에서 배우는 거. 자, 서류 제출은 납세자 등의 민원이니 과세관청, 세무서에 세무서 등의 서류를 보내는 거를 서류의 제출이라고 합니다. 둘 다 서류니까 서류 자체의 효력 발생 시기를 한 큐에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서류의 송달이건 서류의 제출이건 상대방이 받아서 뜯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해줘야 서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거를 도달주의라고 해요. 상대방 우편으로 5월 28일 날 서류를 보냈는데 6월 2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6월 2일 날 받았으니까 서류 제출이건 송달이건 6월 2일 날 서류 자꾸 제출이라고 송달이건 제출이건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자, 도달한 시점에 원래는 서류 제출의 효력이 발생되는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어떻게?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과 전자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어떻게? 우편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서 고치는 거,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걔네들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그냥 등 할게요. 에 대해서는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제출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이 확정신고 기한인데 5월 28일 날 발송해서 6월 2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이날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서에서는 6월 2일 날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신날짜, 우편날짜 도장이 5월 28일로 찍혀 있으면 5월 28일 날 서류가 제출된 거고요. 자, 이거 말고 우편에 의한 불복 청구서 제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했다 라고 하면 자, 불복 청구 기한 만료 전에 발송해가지고 만료 후에 도달했다 그러면 청구기한 그 만료일에 불복 청구기한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때는 통신날짜, 우편날짜 도장 안 들어가고 청구기한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31일이 청구 기한 만료일이고요. 5월 28일 날 보내서 6월 2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5월 31일 날 청구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자, 과세표준 신고서는 우편날짜 도장 나오면 되는 거고요. 혹시 우편날짜 도장이 지워졌다 그러면 발송된 날에 상당하는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전자신고는 신고 자체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얘기하는 거고,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과세표준 신고서, 이런 수정신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이거 여기는 송달은 과세관청이 보내는 거니까 납세자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근데 도달주의인데 교부 송달하고 우편 송달하고는 도달하면 돼요. 그런데 얘는 그냥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 되는데, 전자 송달의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로 입력을 해주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장이 돼 있어도 본인이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확인 안 했을 때 그걸 송달의 효력이 안 생긴다 그러면 좀 이상한 일이 생겨요. 서로 송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얘는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을 했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 입력주의 특례를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시송달은 어떻게 되죠?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개념으로 이렇게 포인트, 이거면 사실은 거의 다 돼요. 여기서 정리가 다 되는 거니까. 자, 이번에 1번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오면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건 서류 송달이 아니고 제출이니까 원칙 도달주의이지만 과세표준 신고서가 우편이나 전자인 경우에 예외가 있었다. 이때는 뭐가 적용된다? 발신주의 특례라고 해서, 자, 도달한 날이 아니고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단 우편 날짜 도장이 혹시라도 지워졌거나 찍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로 한다? 발송된 날에, 통상 소요되는 우편 일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송된 날에 상당한 날을 찾아서 그날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국기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끊고, 이게 기한의 특례죠.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라는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었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는 무조건 다음 날이 나와야 되고, 이건 뭐 옛날에도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던 거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자, 줄긋습니다. 납부기한 만료 10일 전 끊으시고요.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끊으시고, 세무서장의 신청일부터, 줄긋습니다.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건 세무서장한테 업무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신청 받았으면 일단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기한을 10일 이상 남겨놓은 상태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미리 일찍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빨리 확인해 줘야 돼요. 빨리. 그래서 자, 신청 받고 10일 이내에 승인해 줄지 말지, 그러니까 승인해 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어찌됐건 승인 여부는 통지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안 해주시면 그거 누구 귀책사유? 세무서장의 귀책사유. 따라서 그때까지 통지가 안 되면 승인된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0일이 되는 날 동그라미 치시고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체크. 이 문장은 외우셔야 됩니다. 3번 잠깐 놔두시고요. 자, 4번 납세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끊으시고,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끊으시고요. 원래 납세 고지서 납부 통지서 독촉장 납부 최고서, 제가 이거 뭐라고 하죠? 돈 내라는 종이딱지들 징수법에 나오는 돈 내라는 종이딱지들 4가지를 혹시라도 받았는데, 오늘 받았는데 내일까지 돈 내라 그러면 황당하죠. 그래서 얘가 우편이든 뭐든 중간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미리 보내게 돼 있지만
최소한 보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미리 보내게 법에 돼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미리 보냈는데 중간에 우편 사고가 나거나 아무튼 재해가 생기거나 뭐 태풍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좀 늦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 고지서, 납부 통지서, 독촉장, 납부 최고세에 대해서는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 기한 연장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하고요, 납기 전 징수를 위한 고지서의 경우를 이제 나누게 될 건데, 뭐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납기 전 징수는 독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저 네 가지 중에서 납기 전 징수를 위한 거냐 아닌 거냐를 구분하셔가지고 최소한 돈 받고 14일은 돈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받았는데 돈을 내야 되는 날까지 기간이 14일이 안 된다. 그럼 걔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납세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까지 오늘 받았는데 앞으로 이틀 있다 내라고 한다. 그럼 기간이 너무 짧죠. 그래서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까지 기간이 14일 이내이거나, 두 번째, 이미 받았는데 어저께가 납부 기한이에요. 황당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미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이 경과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도달한 날부터 14일 지난 날, 이 세 가지 표현, 이 지난 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 기한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납기 전 징수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납부 기한이 지나버렸으면 이때는 도달한 날을 납부 기한으로 하니까 내일부터 압류할 수 있어요. 이게 납기 전 징수는 독촉 없이 압류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서 간 다음에 독촉 없이 압류를 하기 때문에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이 지나면 원래 독촉을 하는데 독촉 없이 압류라서 납기 전 징수를 위한 고지다 그러면 오늘 도달했으면 내일부터 압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원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 납부 기한이 납기 전 징수도 고지를 하는데 그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 납부 기한이, 제가 표현을 좀 바꿨어요. 미도래했다. 그러면 해당 원래 납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그 납부 기한까지를 우리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 기한 연장 사유의 각각의 경우의 기한으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납세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 얘가 만약에 납기 전 징수를 위한 고지다 그러면 언제가 납부 기한이 돼요? 도달한 날이죠. 하지만 아무 말이 없으면 얘는 뭘로 해석하셔야 돼요? 얘는 납기 전 징수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납기 전 징수라는 말이 없으면 일반적인 케이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가장 기본적인 유형들이고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기간과 기한에 대한 기한의 특례도 나왔고,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도 나왔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의 디테일한 문장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왔어요. 다 걸쳐져 있죠. 요새 문제가 쉬운 듯 하지만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에 대해서만 딱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 기한 연장만 딱 물어본다든가 하는데, 지금 얘는 사이즈가 커졌어요. 다루고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약간 문제 특징이 올해 9급도 그렇지만 7급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 범위를 기간과 기한이면 통째로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조금만 앞으로 공부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이 문제는 별표 3개. 공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세징수법에 공매에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그 절차 규정까지 나왔어요. 자, 공매. 네, 이번 주부터 국세징수법 특강을 할 거라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씩 잡아서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가까이 되게끔 국세징수법을 할 건데, 마지막에 배우는 게 공매 절차입니다. 자, 일단 문제 읽고 설명드릴게요. 3번입니다.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고요. 동그라미 1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심판 청구 절차가 진행 중 살짝 줄을 그어주시고요.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뒤에 끊으시고요. 괄호 칠게요. 괄호 열고 변질되기 쉬운 재산으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닫고. 자,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도 공매할 수 있다. 인데요. 이거 제가 모의고사에 항상 내던 지문인데 잘 나왔어. 자, 이건 보통 국세 기본법에서 내는 문제였었죠. 저랑 모의고사 풀어보신 분들 아실 건데, 자, 우리 갑자기 국세 기본법으로 갑니다. 징수법 말고. 불복.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그게 어떤 그 과세 처분 사건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압류를 했거나 고지를 했거나 독촉을 하거나 압류하는 각종 원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럼 걔를 멈춰요, 말아요? 안 멈춰요. 그래서 원체 불복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요, 기존의 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진행하던 절차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가산세도 계속 붙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납세자가 세금을 이미 내버린 상태에서 혹시라도 납세자가 나중에 이긴다, 불복에서. 그러면 국세환급 가산금 붙여서 돌려줘요. 근데 어찌됐건 만약에 납세자가 진다 그러면 가산세 다 걷어가는 거고요. 집행 부정지의 원칙입니다. 집행은 정지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이제 올해 새로 생긴 단서 규정이 뭐가 있냐면, 혹시라도 이 집행을 계속 속행함으로써,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고 압류나 매각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불복 청구인에 대해서 청구를 한 자의 손해가 굉장히 커지고 그걸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알아서 재결청이 그걸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문장으로 집어넣어놨고요. 실무상으로는 원래 하던 건데, 그래서 손해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왔고, 그럼 불복할 때 하실 거고요. 그건 올해 생긴 거고, 이거의 예외로서 여러분 지금 불복이 진행 중이라는 거는 국가랑 납세자랑 다투고 있다는 거죠. 납세자가 이길 수도 있고요. 과세 처분을 했어요. 3억 내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기면 3억 고지 취소해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과세관청이 이기면 3억을 걷어가는 거예요. 아직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불복이 진행 중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직 다투고 있고 결론이 안 난 상태일 때는요, 매각은 잠시 스톱해야 돼요. 압류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압류는 못 팔게 묶어놓는 거니까. 하지만 팔아 치워버렸는데 납세자가 이기면 못 돌려받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각은 일단 정지예요. 단, 또 여기에 예외. 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두 번째 사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온 부패 등의 사유로 조속히 매각할, 여러분 부패가 된다 그러면 불복 청구인도 빨리 처분해줘야 좋죠. 돈으로 바꿔놔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복 청구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 등의 사유로 조속히 매각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은 하지 못하게 해놨지만 그때는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단서가 들어갑니다. 원래 불복이 진행 중일 때는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그 과세 처분에 대해서 하던 국가의 업무는 계속해서 하시는 게 원칙이지만 징수 절차도 고지 독촉 이런 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압류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매각은 잠깐 멈추세요. 왜? 국가가 매각해버려서 그 물건이 이제 국가가 다른 사람 손으로, 제3자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납세자가 이기면, 불복 청구인이 이기면 황당한 거예요. 내 재산 다시 내놔 했는데 팔아 치워버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각은 정지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부패 등의 사유로 조속히 매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불복 청구인한테도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때는 매각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3번에 1번. 다시 읽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변질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유가 아니면 매각 안 됩니다. 딱 이거 한 가지 사유예요. 얘가 수의계약 사유 중에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 몇 조 몇 항 이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각 가능한 경우, 불복 청구 진행 중일 때 매각 가능한 경우 이거 딱 하나다 하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법조문이 아니고 법조문에 대입을 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몇 조 몇 항에 이걸 집어넣어서 대입을 시켜서 만든 건데 좀 매끄럽게 좀 만들어 주시죠. 어디서 끊어야 될지 정확하게. 앞뒤가 좀 약간 국어 선생님이 읽으시면 뭔가 예쁘지 않은 문장일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읽다가 어디서 끊어야 되지? 진행 중인 뒤에서 끊을까? 국세의 체납으로 해서 뒤에서 끊을까?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국어시험 문제는 아니긴 한데 뭔 뜻인지만 알면 되긴 하는데 조금 개념상으로 이게 정확한 법조문 자체의 원문은 아니니까 여러분께서는 개념으로 정리해서 이제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내용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경매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어디 그 선장님이 세금을 체납하셔가지고요. 배가 압류되면서 그 배에 있는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 생선이 한 뭐 몇 톤어치가 압류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원양어선 압류됐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죠. 먹어요? 팔아야죠. 그래서 그 동산이니까 냉동창고에 분명히 넣어놨을 거예요. 그런 선박은 다 냉동창고가 있으니까. 냉동창고에 약간 1차 가공을 했거나 아니면 그대로 얼려놓은 냉동, 예를 들어 참치 같은 거, 다랑어라고 하나? 걔네 가격 엄청난 것들이죠. 걔를 어떻게 해요? 국세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올려가지고 인터넷에다 올려놓으면 누가 그걸 사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경매하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못해. 그래서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의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품 같은 것들 전문 매각기관 내에 의뢰할 수 있는 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별 내용 아니고요. 읽어보시고 4번 먼저 볼게요. 4번은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문제 하나 사이즈로는 안 나오고 나오긴 나왔네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에요. 자, 공매 재산이 공유물의 지분 줄 그으시고요.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끊으시고요. 공유자가 매각 결정 기일까지 공매 보증금을 제공하고 괄호열고 매각 예정 가격 이상인 최고 입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줄 긋습니다. 공매 재산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 체크 하면 뒤에 끊으시고요. 자, 세무서장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줄 긋습니다. 매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줄 그어 놓으세요. 공매에서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입니다. 이거 한번 시험 나왔던 거예요. 2016년인가? 그때 기출문제. 자,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요새는 도로명 어쨌든 그 토지 주소가 나오는 한 덩어리를 한 필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필지를 토지 예를 들어서 뭐 종로구 어디동 번지 오목로 170 이런 식으로 되면 땅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도로명이 난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무슨 동 이런 걸 한번 해가지고 자 토지 한 필지라고 그냥 쓸게요. 여러분 이 용어가 좀 익숙하진 않겠지만 이게 하나의 등기 단위예요. 토지 한 필지 땅 등기 권리증 하나가 땅 문서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소유자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A 하나겠지만 보통 공동 투자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상속을 받았을 때 A하고 B하고 C가 A가 피상속이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면 전체 1.5. 얘는 자녀다. 그럼 1. 이런 식으로. 땅 하나를 누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셨는데 협의로 따로 분할하거나 필지 분할을 안 하면 상속 등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 한 덩어리를 셋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자예요. 그래서 하나의 토지 필지를 A하고 B하고 C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공동 소유자 공유자라고 해요. 공유자 A하고 B하고 C하고 얘가 전체 총
그냥 산수의 편의를 위해 35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게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350제곱미터 중 150 이렇게 나와요. 얘는 350 중 100. 1.5 대 1대1. 아니, 내가 산수 그거 하려고 해놓은 거야. 자, 뭐 약분할 건 아닌데 얘도 350 중 100 이렇게 비율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지분. 근데 A하고 B는 상관이 없는데요. 얘네들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C가 세금을 체납을 했다. C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해야 될 자산이 C 입장에서 이 땅은 뭐라고 불러요? 공유물. 압류 시 공유물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을 압류한다. 이 땅에 대해서 C의 몫인 350 중 100에 대해서만 압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A하고 B 건 못 건드려요. C 거 아닌데 어떻게 건드려요? 남의 거는 압류 못 하거든요. 제3자 거는. 자, 이 상태에서 C의 공유 지분을 압류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각하셔야 되죠. 매각은 원칙이 공매, 예외적인 방법이 수의계약이 있는데 매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공매, 공개 경쟁 입찰. 아무나 다 모여서 사실은 공매가 되게 이제 약간 이제 공매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투자 목적으로 하시기도 하는데 투자 목적이죠. 참여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좀 편해요. 경매는 법원에서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해주는 거라 법원은 직접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편으로 접수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이 매각기일이다 그러면 법원에 직접 가야 돼요. 경매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요새 대부분 매각을 대행을 하거든요. 얘 다 전자입찰로 가요. 그러니까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전자로 공인인증서로 다 입찰을 하거든요. 해보세요. 이거 아무나 접근할 수 있어. 아무나 다. 그러니까 보증금만 제공하면 돼. 보증금 저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 보증보험공사에다가 우리 보증보험 가입하시고 보험 수수료 내시고 그거 하셔도 돼요.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공매라는 거는 몇 명만 딱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다 입찰할 수 있는 거. 돈만 있으면 이 개념이고요. 아무나에서 제외되는 게 몇 개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럼 매각을 이제 예를 들어서 공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공유 지분을 C가 체납자니까 C 거를 이제 매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C의 몫인 매각할 때 A하고 B는 입찰에 참여 못합니다. A하고 B는 입찰에 참여 못해요. B는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때 입찰에 참여를 안 하고요. 이외에 공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입찰을 해서 항상 최고 매각가액을 최고 가격을 적은 사람, 그 사람을 낙찰자라고 하거든요. 최고가액을 적은 사람이 D라고 하면 이게 조건이 뭐냐면 보증금을 공매 보증금을 법에서 정하는 금액 10% 이상 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제공을 안 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매 보증금을 계약금 이상의 어쩌고 저쩌고 가격 이건 다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유효하다라는 전제니까 그건 안 외우셔도 되고요. 어찌됐건 최고가액의 입찰 가격을 적은 자한테 낙찰이 될 건데 이 사람을 매수인으로 딱 지정해 주기 전에 한번 물어봐요. 너네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할 거니라고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만약에 A가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하면 공유자잖아요. 이 사람은 땅 하나를 같이 갖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모르는 D가 들어오면 자기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이 공유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서장은 매각을 허락해줘야 돼요. 대신 가격 결정 권한이 없어요. 가격은 얘가 적은 금액 있죠. D가 적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결정 권한을 안 줘요. 안 그러면 장난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에 대한 결정은 주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권리예요. 권리.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우선 매수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요? 매수인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세무서장은 해줄지 말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공유자가 맞고 금액을 이 금액 이제 우리 그 최고가액의 최고 입찰 가격을 적은 사람의 금액이 법정 요건 충족한다 그러면 그냥 얘한테 무조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난 돈 없어, 난 안 할래. 그러면 B는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A하고 B가 동시에 둘 다 참여하겠다 그러면요. 둘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하고 B가 동시에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지분관계 변동이 있으면 안 돼. 자기 지분 비율대로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한번 시험에 나왔다가 이번에 또 나온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3번에 4번.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 예정 가격 이상인 최고 입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은 매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근데 금액은 얼마? 최고 입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원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친 부분은 그냥 기본 전제 되셨죠? 자, 3번으로 가셔서 낙찰이 될 가격에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 자, 둘 이상일 때 체크. 낙찰이 될 거니까 최고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 1등이에요. 원래 1등 한 사람한테 이제 매수인으로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 하시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너무 웃긴가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즉시 추첨. 이게 다시 또 공매하고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즉시 추첨이고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할 때는요. 뭐 즉시 추첨이 아니고 원래 둘 다 공유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지분대로 지분 비율대로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시고요. 자, 4번으로 가셔서 우리 3번이 설명이 제일 길었어요. 자, 부가가치세 법령상 과세표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과세표준 하면 제일 먼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 포함하는 항목, 포함하지 않는 항목, 공제하지 않는 항목 하죠. 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어떤 거? 대손금, 하자보증금, 판매 장려 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1번 대손 금액은 대손된 공급가액을 얘기합니다. 부가가치세 이제 과세표준 할 때 다시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자, 대손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항목, 공제하지 아니하는 항목이고요. 2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다 필요 없고 연체이자. 자,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시는 항목이고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같은 말이고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같이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3번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가 자 체크 반환할 것을 조건. 그럼 용기 대금 포장 비용은 아예 빼고 거래를 하는 게 맞죠? 반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고 아까 대손된 공급가액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판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또 나왔어요. 장려금은 4번의 끝에 장려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되셨죠? 예, 판매 장려금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5번으로 가셔서 자,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인데요. 일단 답부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인데요. 이게 같은 과세기간 같은 세목에 대해서는 원래 재조사 할 수 없다. 중복조사 금지입니다. 그런데 단 10가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중복조사가 가능하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세무공무원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자, 재조사 결정 체크. 자, 불복 청구이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이건 간에 재조사 결정이 가능합니다. 인용 결정에서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할 때 이 조사도 세무조사예요. 사실은 재조사라는 것 자체가 세무조사거든요. 하지만 자, 채택한다라는 결정 또는 인용, 이유 있다라는 결정, 납세자에게 불복 청구인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걸 할 때 불리하게 막 갑자기 세무조사해갖고 추가로 세금을 더 털어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한다. 이게 3년 전에 들어간 그 단서거든요. 그래서 답안지에 제가 뒤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라고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조사를 넘어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체크해보시고 동그라미 1번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끊고 해당 조사에 자 줄긋습니다.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 부분조사 동그라미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 줄긋이고요. 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작년에 추가된 거 마지막 10번째인데 다만 이게 이제 세무조사 파트로 가시면 또 배우실 게 이게 부분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납세자한테 불리한 거는요. 재조사할 수 있지만 몇 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 환급을 해주기 위한 거라든가 여기 있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인용 결정에 따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어찌됐건 납세자한테 불리한 거는 재조사는 가능하지만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2회까지만 가능한 거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5번에 3번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 최소한의 범위 체크하시고요. 장부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끊으시고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자 관련 없는 것은 요구하면 안 되죠. 이건 상식적으로 맞는 질문. 자 4번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자 줄긋습니다. 조세 범칙조사 포함. 범칙조사라고 막 범위 세무공무원이 재량권 행사해서 막 너무 많이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필요한 범칙조사이건 그냥 일반적인 세무조사이건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2018년 이후에 조세 범칙조사가 웬만하면 다 포함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하시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인 내용들이었고요. 6번으로 가셔서 국세 환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6번의 동그라미 1번은 답은 아닌데 얘는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최근에 재작년에 신설된 규정이에요. 내용이 별건 아닌데 신설된 지문들을 조금 내셨어요. 최근에. 자 6번에 1번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끊으시고요.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자, 환급 청구의 통지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국세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납세자가 여러분 중단되면 환급금 소멸시효 원래 몇 년이죠? 5년.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소멸시효 5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국세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이다라는 거는 5년 지나면 환급 못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약간 좀 저는 너무 얍삽한 거 아니야? 자, 이거를 납세자가 모르고 환급을 안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환급 청구해 라는 걸 통지를 해줘서 그때 그럼 중단되면 다시 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납세자를 위한 거기도 해요. 환급금이 있는 걸 모르고 안 받아가니까 세무서장이 혹시라도 중단된다라고 하면 중단되면 다시 돈을 5년 동안 줘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개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으니까 그냥 해석을 그냥 어떻게든 끼워 맞춰 봤어요. 나쁘게 자꾸 나쁘게만 해석하는 것 같아가지고 좋게 해석하자면 그래서 환급 청구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중단되지 아니한다. 이게 최근에 조문으로 신설 조문으로 들어간 거라서 여러 번 읽어 놓으세요. 자 2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 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자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 자 및 시효 중단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얘가 시효의 중단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그냥 세무서장이 환급 청구의 가세 이 개념이 아닌 거죠. 이거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민법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거만 보시고요. 이게 약간 판례에서 놓은 거예요. 근데 구급하실 때는 판례, 그러니까 법조문이 아니고 판례 개념이거나 이런 것들은 사례 문제이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좀 가볍게 읽고 넘기셔도 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틀린 건 이제 동그라미 3번인데 이거 쉬운 문제. 3번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끊으세요. 물납한 후 줄 긋고 밑에 환급하는 경우에는 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물납을 했다라는 거는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동산을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를 받았다. 이건 다른 건 안 돼요. 상속세가 가능한 겁니다. 상속세로 부동산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상속세가 전부 취소가 됐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원칙은 부동산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자라는 거는 금전대여에 따른 성격, 이자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했을 때는 국세환급 가산금을 주는 거지만 물납했다가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래
국세환급가산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환급하는 경우에는 자, 물납재산으로 환급 줄구시고요. 국세환급가산금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급하여야 한다가 틀린 거예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납재산, 물건을 받았다가 물건을 돌려주는 거니까 이자 주지 않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이 이자 개념이고, 근데 이건 있어요. 혹시라도 해당 물납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 중이거나 이미 처분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죠. 그때는 안타깝지만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세환급가산금 지급하셔야 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4번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끊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어 끊고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를 납세문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끊으세요. 이거 모의고사에 맨날 내던 질문이죠. 자, 명의대여자 대신 줄긋습니다.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 체크. 누가 냈어요? 실질 귀속자. 자, 괄호 열고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색으로 먼저 공제하고 끊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환급한다. 괄호 닫고. 누가 냈어요? 실질 귀속자가 냈죠? 그러면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색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누구한테? 당연히 실질 귀속자에게. 실질 과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2020년 개정세법이에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보시고 모의고사에 이거 낸 게 좀 보람이 있네. 개정세법 중에 나올 것 같아 갖고 냈던 건데. 자, 7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자,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별표 크게 2개 칠게요. 아까 국세징수법 공매 절차 관련된 문제하고요. 지금 이 7번 문제. 이 2개가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했을 때 기장세액공제 받는 거 항상 얘기하거든요. 동그라미 1번 간편장부 대상자가 끊고 자,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 줄그세요.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끊으시고요. 소득세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끊으시고 해당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끊으시고요. 자, 100분의 20 동그라미. 기장세액 공제 비율 몇 퍼센트? 20%.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줄긋습니다. 100만 원으로 한다. 기장세액 공제 연간 한도는 10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기장세액 공제. 얘가 종합소득 세액 공제의 일부죠. 얘는 자, 여러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슨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사업소득자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에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사업소득자는 원칙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사변 대변으로 회계 어려운 거 있잖아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거 다 써야 돼요. 그게 이제 복식부기로 차변대변으로 기장해야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소득자는 원칙이 복식부기 의무자이지만 업종별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매우 매출액이 낮은 영세한 사업자들의 매출금액 범위를 정해서 그 이하에 해당된다 그러면 간편장부라는 장부, 용돈기 입장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용돈기.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간편장부 딱 쳐보시면 서식 뜨거든요. 진짜 용돈기 입장이야. 그래서 몇 월 며칠 날짜 쓰게 돼 있고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한 줄로 진짜로 용돈기 입장 양식이에요. 그래서 간편장부라고 하는 서식에 제발 기록이라도 좀 해라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써놓는 것만으로도 영수증 보관만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 영세한 어떤 사업자들인데요. 이들이 착하게도 이들이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다. 장부를 깔끔하게 잘 쓴 거예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요. 기장을 했을 때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외우시면 당연히 사업소득자예요.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들이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으면 자, 이게 관련되는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 공제로 공제를 하되 연간 금액 총액 연간 한도가 100만 원이다 인데요. 이게 이제 이 세액을 뭔가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2배사 근년기가 다 있다 그러면 이자 소득 금액 배당 땡땡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더하기 근로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네, 소득 금액 다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6개를 다 더한 게 종합소득 금액이고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가지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고 곱하기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의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다. 이건 그냥 구경만 하세요. 1000만 원이다. 근데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 너무 센가요? 자,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다.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다라고 가정할게요. 뭔가 이제 그 차감되는 게 많아가지고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치고. 근데 이 사업소득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거고 얘가 2천만 원이고 근로소득이 3천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산출세액 100 중에서 사업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다 드렸잖아요.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비율로 계산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이 중에 사업소득과 이게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그 사업이라고 치고 사업소득 관련 산출세액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얘가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만 원, 100만 원 총액에다가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인 5천만 원 중에서 사업소득 2천만 원. 만약에 근로소득 관련된 산출세액이다 그럼 100에다가 곱하기 5천분의 3천을 하시고 근로소득세 공제는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과 관련된 산출세 곱하기 비율로 가는 거고요. 사업소득과 관련된 세액 공제는 이걸로 해갖고 비율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따로 구분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말로. 이거 계산보다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서 계산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시 읽어보시면 7번에 1번 간편장부 대상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자,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요건 충족했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제 각종 서류 제출도 하고 장부 보관도 5년 동안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동안 서류 보관도 하셔야 돼요. 경우에는 뒤에 끊으시고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은 자 뭐라고요? 사업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어디다 곱해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요. 자 다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00인데 그 중에 사업소득 관련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해요? 100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 5천 중에 사업소득 금액 2천 곱해서 계산한다가 문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자 뭐라고? 그 1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사업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자, 괄호 열고 사업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괄호 닫고. 이게 뭐예요? 사업소득 관련 산출세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길게 외우실 필요 없이 항상 관련 산출세액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외울 건 뭐? 아까 동그라미 20%. 한도 얼마? 100만 원. 되셨죠? 기장세액 공제가 두 번째 나왔어요. 시험에. 7구급 통틀어 2007년도 이후에 지금 딱 두 번째 나왔거든요. 2017년에 9급의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뭘로 나왔었죠? 기장세액 공제를 받았을 때 받고 나서 5년간은 장부를 보관하셔야 돼요. 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언제부터 5년이에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지나고 5년부터거든요. 근데 그때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뭘로?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 땡. 그 문제보다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길어졌죠.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2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 출산 동그라미, 입양신고 동그라미. 공제 대상 자녀가 둘째 동그라미. 자, 이거 뭐죠? 자녀세액 공제 중에서 머릿수 공제하고 출산 입양 공제, 출생 입양 공제가 있는데 얘는 출생 입양 공제. 자, 자녀세액 공제는 1과 2를 더한 것이다. 1은 머릿수 따라서 하는 거. 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서 손자녀는 안 돼요.
자녀예요. 자녀로서 직계 비속이 아니고 자녀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손자 손녀는 안 되고요. 자, 입양자고 위탁아동 포함일까요? 제외일까요? 당연히 포함해요. 얘네들은 자녀 그룹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위탁아동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거다. 그러면 얘네들도 포함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서 끝나면 안 되고 7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머릿수로 1인이다. 그러면 1명. 그러면 15만원. 2명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에 다시 15만원. 이렇게. 그리고 3명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에 추가로 30. 4명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 60에 추가로 30.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가는 거죠? 2명까지는 머릿수 하나당 15만원. 2인이야. 1인당 15.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맞죠? 근데 2인 초과. 색깔도 초과라고 돼 있어. 그러면 2인이야. 30만원 플러스 2인 초과 1인당 30만원. 3명이면 얼마? 60만원. 4명이면 90만원. 저 산수 잘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해연도에 출생을 했거나 입양 신고를 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예요. 얘네가 태어나자마자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태어나자마자 소득이 있는 다이아몬드 수저들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께서 증여로 120억 주셨다 이런 분들. 난 다음에 태어나면 그렇게 태어나야지. 근데 어찌됐건 그러면 이자나 금융소득이 있으니까 걔네들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 근데 태어나자마자 7살이면 외계인이지. 여기는 7살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7살 이상인 조건은 1번에만 들어가고 2번은 태어났는데 어떻게 7살이야. 혹시 V 아세요? V? 알아? 어떻게 알지? 태어나기 전에 볼 거 아니야? 80년대 초반인데. 나 초등학교 때 봤던 건데. 저녁 6시만 되면 V 본다. 5시인가? V 외계인이 막 한국 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쥐 이렇게 먹고 막 몰라. 다이애나 이름 기억나. 막 하고 이렇게 태어나면서 7살인 V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 얘네들은 나이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동일하게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은 들어가는 거고요. 7세 이상은 1번에만 적용, 2번은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입양 신고는 당연히 7세 이상일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나이는 따지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기본공제 요건. 그때는 자, 첫째 아이. 이 아이가 이번에 출생했거나 이번에 입양 신고한 아이가 첫째 아이다 그러면 30만원, 둘째 아이다 그러면 50만원, 셋째 이유는 70, 넷째도 70, 각각 70 이렇게.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죠. 계산 문제로 나올 줄 알았는데 계산 문제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나왔어요. 2번 종합소득이 7번에 2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 신고했다. 둘째다. 그럼 얼마? 50만원. 출생 입양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3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자, 세액 동그라미 100분의 55 동그라미.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어떻게 계산하시죠? 일당에서 15만원을 빼시고요. 곱하기 최저세율 6% 하시고 곱하기 1 마이너스 55%. 그럼 얘가 뭐예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가 되는 거고요. 일용근로자는 단일비례세율 적용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 김에 일반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 말고요. 일반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간이세액표로 하시면 돼요. 그럼 필기노트에 보시면 있어요. 연금 전에 근로소득 과세 방법에 있고요. 자,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여러분 제가 아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관련 산출세액 산출하는 방법 설명드렸잖아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그 금액이 나올 건데 그 금액에 근로소득 관련된 산출세액을 계산하셔가지고 곱하기, 자 이게 비율을 곱하시는데요.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55%를 곱하시고요. 13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30%를 곱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도가 적용되는데 한도는 세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한도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은 몇 퍼센트? 오로지 얘는 한도 적용 없이 그냥 55%. 공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4번이 조금 어려운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가 이미 틀렸어요. 여러분 특별세액공제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받았을 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항목별 세액공제를 보시면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가 있어요. 그 중에 기부금은 소득의 종류를 불문하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항목별 특별세액공제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거든요. 기부금은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이 있는 자라면 전부 해주는 항목입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하나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셨죠?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으로는 특별소득공제가 항목별 공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항목별 세액공제하고 표준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항목별 세액공제 가장 대표적인 건 네 가지.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원칙적으로는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근로소득자를 공제를 해줘요. 하지만 이것도 좀 예외가 있는 게 교육비하고 의료비는 성실사업자들은 공제해주거든요. 사업자 중에 일부 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들은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정답으로 법조문을 한 게 아니고 응용 지문이라서 딱 떨어지게 뭐 OX로 바꾸는 게 아니고 개념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 8번으로 넘어가셔서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결손금, 2월 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묶었어요. 자, 기억과 디귿이 옳은 지문이고요. 기억, 디귿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순서 이런 거니까 니은, 리을 어디가 틀렸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결손금, 2월 결손금, 또 결손금 소급공제 과정에서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그러니까 결손금 2월 공제라고 하는데요. 결손금 공제와 결손금 2월 공제. 걔네들은 자,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임대업 이외 사업으로 나눌 때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부동산 임대업 이외 사업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나올 때 항상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을 제외해야 돼요.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자, 니은의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 일단 거기서 무조건 끝난 거야. 결손금, 2월 결손금이 소득세에서 나왔는데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면 주거용은 항상 제외한다. 이렇게 나중에 기억하시게 될 거고요. 리을, 그렇게 하면 맞는 질문이 돼요. 리을, 결손금, 2월 결손금은 공제할 때 여러분 결손금 공제는 이번 연도 손실이에요. 이번 연도의 사업소득의 손실을 근연기 200,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타소득과 이번 연도의 타소득과 통산하는 거를 결손금 공제라고 하고요. 혹시라도 이번 연도에 소득이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남았다 그럼 다음 연도로 2월에서 다음 연도의 소득과 통산하는 거를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해서 항상 순서를 두 개씩 비교하라고 하거든요. 결손금과 2월 결손금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뭐부터 공제한다? 해당 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하고요. 혹시라도 결손금 공제 통산이 끝났는데 2월 결손금이 여러 획게 남아있다 그러면 2월 결손금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먼저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공제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리을 보시면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끊고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끊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끊고요. 자, 해당 과세기간에 그 과세기간에 2월 결손금이 아니고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항상 순서는 이번 연도 거부터 결손금 통산을 하는 겁니다. 결손금 공제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2월 결손금 공제로 가는 거고, 2월 결손금이 여러 해께 누적이 돼 있다 그러면 2월 결손금 중에서는 옛날 거 먼저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한다. 이 문장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와서 틀린 질문 됐던 게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기출문제 기억해 보시면. 자, 8번은 그렇게 고치시면 되겠고, 9번 양도담보. 요새 양도담보 이상하게 잘 내요. 자, 양도담보 물정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끊으시고요. 그 납세자에게 자, 법정기일 후 담보 체크. 법정기일이 지나고 담보 설정을 했으면 여러분 법정기일이 빠르다는 얘기죠.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도담보 재산이 있을 때는 끊으시고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자, 괄호 칠게요. 괄호 열고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괄호 닫고 밑에 줄에 양도담보 재산으로서 줄 긋고요. 납세자의 국세 체크 징수할 수 있다 체크. 이 납세자는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죠. 채무자.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정납세 의무는 제2차 납세 의무가 가지는 부동성과 보충성을 동시에 갖고 있죠. 그래서 괄호친 부분, 그 납세자에게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이게 보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2번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의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거 사회행위 취소 소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 얘기 아니고요. 3번 읽어보시고 4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기껏 잘 나가다가 쉬운 게 나왔어요. 담보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 문제가 좀 약간 사람들이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선생님 문제 쉽게 나왔어요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문 4개 중에 3개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 답이 쉬워요. 대체로. 그러니까 지문 답이 어렵고 다른 게 쉬우면 그 차라리 좀 느낌이 어려운데 답이 동그라미 4번 좀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지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낮게 느꼈어. 근데 얼마나 쉬운가 하고 봤더니 또 지문을 하나씩 훑어보니 또 완전히 쉬운 지문만은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른 지문들도 공부하시고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을 했지만 나중에 채무 변제를 못 해가지고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에서 양도담보를 담보 제공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양도소득세도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도담보를 설정했다라는 거는 형식상으로만 소유권이 넘어간 거라서 양도소득세도 납세의무가 없는데 그럼 언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겨요? 사실상 소유권이 채무 변제 못 해가지고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 그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도 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되는 겁니다. 자, 10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 문제 별표 크게 하나. 3번이 2020년 신설 규정이에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쉬워요. 왜요? 1번, 2번, 4번이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기초문제예요. 자, 1번 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끊고 비영리 내국법인 맞죠? 이건 법인세 할 때도 하는 거고 우리 국세기본법 인격파트 할 때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자,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 3가지입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맞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자, 외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끊으시고요. 국내 원천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경우 끊으시고요. 여러분 국외투자기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 사업장이라든가 주사무소가 여기 없다는 거죠. 국내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외투자기구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4번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당연히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읽어볼게요. 이게 2020년 신설 규정인데요.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국세기본법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성립하는 납세 의무부터 끊으시고요. 전환국립대학 법인 줄그으시고요. 2.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활동의 지장, 자, 괄호 열고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괄호 닫고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는 뒤에 끊으시고요. 자, 전환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 줄긋습니다. 전환되기 전에 줄긋고요. 전환되기 전에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에 줄을 그어 놓으세요. 여러분, 국공립학교가 기존에는 국공립학교다 그럼 거의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 등으로 봐서 기존의 국립학교, 공립학교는요, 이런 국가 등에 해당되면 법인세 비과세죠. 국가는 법인세 안 내잖아요. 법인세 안 냈어요. 안 냈는데 납세의무를 이행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네들을 전환국립대학 법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학교, 공립학교라는 이름을 전환국립대학 법인으로 바꾼 거예요. 법인으로. 그러면 법인세,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래 기존 국공립학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아예 없었어요. 왜요? 국공립학교를 국가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였는데 전환국립대학 법인으로 가면 어찌됐건 학교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비영리 내국법인 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비영리 법인이 되게 되더라도 국가만 아니면 수익사업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생기겠죠. 그래서 약간 납세의무 범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환국립대학 법인은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국가나 전환되기 전에 국립학교, 공립학교로 보지만 교육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별도로 한다 그러면 걔는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친 부분 있죠. 교육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있죠. 걔가 빠져야 돼요. 답안지 보겠습니다. 답안지 읽어볼게요. 답안지를 읽고 다시 지문을 읽으면 문장을 좀 어렵게 바꾼 게 느껴지실 건데요. 답안지 갈게요. 이게 법 조문, 올해 신설된 조문입니다. 전환국립대학 법인. 일단 걔가 뭐냐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법이 대학교,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국립대학 법인 중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여러분 국공립학교, 국립학교, 공립학교는 국가 등으로 봅니다. 그렇게 운영되다가 끊고 법인별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자, 법인으로 전환이에요. 사실은 법인으로 전환됐으니까 국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 등에서 뭘로 바뀌냐면 실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바뀌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전환국립대학 법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괄호 끝에에 대한 국세의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끊으시고요. 전환국립대학 법인을 끊고요.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 끊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다시 줄 그을게요. 전환되기 전에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여러분, 괄호 칠게요. 괄호 열고 전환되기 전에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괄호 닫고. 그럼 뭐예요? 비과세한다는 뜻. 국가 등으로 봐서 법인세를 전액 비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줄 그어놨죠. 답안지에. 다만 전환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자, 줄 그으세요. 교육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줄 긋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줄 긋고 그 밑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예요? 국공립학교로 보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걔를 지금 지문의 동그라미 3번은 괄호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그거 집어 넣어버렸죠. 그쵸?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한다라는 경우를 빼버리시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문장을 좀 어렵게 바꿔놨어요. 내용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10번에, 근데 사실 3번 아니더라도 1번, 2번, 4번을 지워버리고 답을 찾을 수는 있는데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번으로 가셔서요. 부수제와 부수 용역에서 주된 거래 관련, 주된 사업 관련해서 주된 거래와 관련된 부수거래, 부수제와 부수 용역의 공급을 부수거래라고 할게요. 주된 사업 관련, 얘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된 거래를 무조건 따라가는 거고요. 주된 사업 관련된 부수거래는 별도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 별도 공급에 대한 부수재화 용역의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행이 건물을 매각하면 면세로 본다 뭐 이런 게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그 필기노트에서 부가가치세 필기노트 보다 보면 부수재화 부수용역 공급하면서 우유팩 그림 그려놓은 페이지. 공부 저랑 필기노트로 하신 분들은 우유팩 하면 생각나실 텐데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설명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주된 사업 관련 체크 하시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이건 뭐예요? 부산물. 어찌됐건 다 필요 없어요. 주된 사업 관련이다 그런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거의 그대로 통째로 나온 거예요. 예전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 거니까 기출문제만 풀고 모의고사 많이 못 풀었어도 11번은 맞추셨을 문제예요. 자, 12번으로 가셔서 납기전 징수 사유와 교부 청구 사유. 여러분 납기전 징수 사유 8가지 외우고 가셔야 되죠. 외우고 계시는 상태에서 납기전 징수 사유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 중에 포탈, 납세 관리 용어 2개 들어가는 거, 포탈, 납세 관리 2가지를 빼면 교부 청구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3번에 있는 포탈, 이거는 납기전 징수 사유는 되지만 교부 청구 사유 안 되는 거. 마찬가지 4번 납세 관리인 납기전 징수 사유는 되지만 교부 청구 사유는 안 되는 거. 1번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 그래서 동시에 시작되는 건 동그라미 2번 경매가 시작된 때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납기전 징수 사유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예요. 뒤에 가시면 답안지 넣어놨어요. 납기전 징수 사유 뭐 체납 처분이라든가 경매라든가 법인 해산이라든가 강제 집행 시작이라든가 어음교환서 거래 정지 처분이라든가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하시고, 자 13번으로 가셔서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기본 문제고요. 1번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이게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무조건 먼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계산된 소득금액을 어떻게 해요? 각각의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셔서 그 공동사업자가 출자 공동사업자면 배당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그 출자 그 사업자가 공동사업자가 업무 공동사업자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는 각각 하는 게 아니고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거라서 1번 맞는 질문이고요. 자,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수입시기 2015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가지고 우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한번 나오고 수입시기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한 5년 만에. 어찌됐건 자,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출자 공동사업자로 가게 되면 과세기간 종료일이 돼야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원천징수세율 동그라미 4번 100분의 25. 자, 3번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 대상이 되는 거 소득세는 열거돼 있죠. 4가지. 뭐 사업, 기타, 양도. 왜? 실제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거에 출자 공동사업자 추가. 되셨죠? 자, 이래서 동그라미 3번 부당행위도 맞는 거고요. 자, 14번 입금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사실 1번처럼 송금 불산입했던 거 환입하면 입금 불산입이고, 송금 산입했던 거 환입하면 입금 산입이고, 이거는 뭐 기본 문제니까 1, 2, 3번은 보시고, 3번은 의제배당이죠. 의제배당. 4번 가서 보시면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이걸 뭐라고 하냐면 2월 입금이라고 합니다. 2월 입금. 2월 입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다음에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혹시라도 이미 과세가 될 때 그 시점에 비과세나 면제가 됐으면 얘를 추가로 과세 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과세나 면제되는 소득은 포함해서 나중에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겁니다. 되셨죠? 한 번 과세가 됐으면 그 다음에 다시 입금 산입 안 하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그래서 자,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도 포함하여 2월 입금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1번, 2번, 3번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잘 찾으실 수 있었을 거고요. 좀 난이도는 높아요. 동그라미 4번 별표 치시고 나중에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이건 뭐 기본 절차도 어려운 거 안 나왔어요. 이번에 기억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경우, 자 개인이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한 달 늘어나죠.
법인세 신고 기간은 원래부터가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데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달 늘어나서 3개월이 아니고 말일부터 4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첫 번째 줄 끝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올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성실신고. 자, 2번 니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내국법인의 납부할세기 2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이니까 2개월 이내 분납이고요.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러면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꾸면 되고 맞는 지문이고 디귿 외감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았으면 몇 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신고기한 연장할 수 있어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절차 규정 외우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지문들 나왔고요. 그래서 2개월의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2개월을 1개월로 고쳐야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리을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끊으시고요. 자, 괄호 칠게요. 괄호 열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괄호 닫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인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중간인합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인합 의무가 있다 없다에 이미 대상이 안 되는 애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대학교 얘네들은 중간인합 의무가 없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자 16번 자 심사와 심판 불복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 기억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가 인정되어 자 재조사 결정 체크하시고요. 여러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처분을 했다. 그러면 얘는 둘 다 가능해요. 추가 불복 없이 왜냐면 최초에 불복을 한 거니까. 그래서 얘는 바로 행정소송 가도 되고요. 다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해도 되는데 뭐는 안 돼요? 이의신청은 안 돼요. 이의신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자, 행정소송 심사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거치지 않아도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따른 소송이면 바로 행정소송 갈 수 있어요. 불복 없이. 왜냐면 얘는 최초에 이미 불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셨죠? 기억 그래서 제기할 수 있다 하셔야 되고요. 니은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기법에서 별도로 다시 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안 되는 거 아시죠? 디귿 보정기간 20일 이내예요. 심사 청구하고 이유 신청은 보정기간 20일 이내, 심판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상당한 기간은요, 그냥 알아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리을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 청구, 중복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심사 청구를 뭐 하죠? 각하하는 처분을 하는 겁니다. 기각이 아니고. 자, 내용 심리를 안 하고 바로 형식상 각하하는 처분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각이 아니고 각하로 가시는 게 맞고 심사 청구는 맞아요. 됐고요. 자, 17번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문장이 긴데 좀 쉬워요. 1번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밑에 사업자가 금액을 뺀 사업자가 대손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자 얘는 공급받는 자예요. 공급받는 자가 상대방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서 그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 공제를 취소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갚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액에 더한다. 근데 얘가 어려우시면요. 2번 자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공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불공제. 3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건축물 싹 밀어버리고 토지만 쓴다 그럼 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에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 불공제 사유죠. 그래서 3번도 불공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고요. 4번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이거 항상 하는 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일반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음식업과 제조업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면세 포기해서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못 받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큰 혜택 매입세액 전액 환급이라는 실제 매입세액을 전부 환급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없는 매입세까지 만들어서 공제는 안 해줘요. 그래서 자 괄호에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라고 하셔야 돼요. 되게 좋은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지문들. 막 곁다리 치고 이상하게 말장난 치는 게 아니고요. 내용상 되게 좋은 지문들이니까 체크해 보시고 자 우리 17번에 1번은 내가 공급자가 아니고 공급받는 자 입장이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18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인데요. 자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정 차입금 건설에 충당하기 위한
특정 차입금 이자는 무조건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본화해야 되고 송금 불산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특정 차입금이 아니고 일반적인 차입금에서 생긴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하는 개념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하셔도 되고 자산 처리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4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에서 끊으시고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끊으세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뺀 나머지 건설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니까 이게 일반 차입금에서 생긴 건설자금이자거든요. 걔네들은 내국법인의 각 3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셔도 되고 비용 처리하셔도 돼요. 그럼 끝에가 뭘로 끝나야 돼요?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은 비용 처리하는 건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송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송금에 산입한다는 거는 비용 처리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린 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 송금에 산입해야 한다가 틀린 거고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하셔도 되고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셔도 되고, 근데 원래 정확한 명칭, 정확한 문장은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가만 냅두면 비용 처리가 더 맞거든요. 되셨죠? 이게 특정 차입금 이자가 이 차입금이 건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개만을 위해서 차입한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자가 생겼다, 특정 차입금 이자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자산 처리한다가 송금 불산입이에요. 얘가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 차입금 이자는요, 선택이에요. 손금과 송금 불사입 중에 선택. 송금이라는 거는 비용 처리, 얘는 자산 처리. 선택이기 때문에 표현이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문장이, 근데 건설자금이자는 항상 이거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1번, 2번, 3번은 원래 맨날 나오던 거, 기출문제 베이스에 많이 있는 거. 그래서 사실은 기출문제만 풀었어도 한 80, 85 이상은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아니, 물론 그게 다 외워졌을 때 문제긴 한데. 일단 보시고요. 19번 갑니다. 보칙. 요새 뒷부분 많이 나와요. 세무조사, 보칙 이런 파트가 많이 나오고요. 19번에 1번 고지할 국세 및 체납처비를 합친 금액. 자, 1만원 미만 체크, 없는 것으로 본다 체크. 단, 인지세 제외 중요합니다. 인지세는 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고지하시는 거고요. 자, 2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유가 되려면 최소 체납액이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1억 원이죠. 1억 원이니까 2억 원 안 넘었어요. 그래서 명단 공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 공개가 가능한데 1억 원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 못한다 하셔야 돼요. 되셨죠? 하시고. 자, 3번 국세청장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끊으시고요.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체크. 그러나 밑에 과태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체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들 잘 냈어요. 이게 과태료는 2천만 원 미만이고 포탈세액으로 징수한 금액은 얼마?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그 포상금 지급 사유가 아니고요. 이거 말고 얘는 20억 원이 한도지만 조세 탄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40억 원을 한도로 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납세 권리는 읽어보시고요. 자, 20번.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법인이 시험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항상 결산 조정 항목을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법 조문이 그걸 근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비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한 게 2천만 원이고요. 상각 범위액이 2,400만 원인 경우 뭐가 생기죠? 자, 한도 초과가 생겨요? 한도 미달이 생겨요? 한도 미달이죠. 한도 미달을 뭐라고 부르죠? 시인 부족액이라고 부릅니다. 시인 부족액은 그 후에 사업연도에 상각 부인에게 충당하지 못합니다. 시인 부족액은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얘가 신고조정 항목일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아무 말이 없으면 결산조정 항목이거든요. 그때 자, 답안지에
뭐 시인 부족에게 해당하며 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때 시인 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상각부인에게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라고 적어놓은 게 법 조문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일단 관련된 내용 보시고 3번에 뭐 선상각 후평가증, 그러니까 다 나온 질문들이 한 번씩 기출문제 근간으로 한 80%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 한 번씩 나왔던 내용들이고 4번 개정세법이죠. 뭐 소액수선비 특례, 은근히 개정세법이 꽤 많아요. 시험 문제. 자, 그래서 법인이 20번에 4번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 얘가 300에서 6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수선비를 손비로 계상했을 경우 만약에 자본적 지출을 수입적 지출로 처리했다 그러면 즉시 상각의제 규정에 걸어서 감가상각 한도시 부인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비용 처리한 거 인정해주겠다. 얼마? 600만 원 이하 아니에요. 미만이에요.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알았어 그냥 냅두게 하고 넘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7급 문제가 뭐 관련된 이론까지 다 해드리면 좀 더 좋겠는데 너무 막 질질 끌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근간으로 나온 지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실 때에도 과거의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낄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문장들이 정말 상당히 괜찮은 핵심 요약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습하시고 선생님 쉽다고 하는데 저 쉽지 않은데요. 당연하죠. 저는 이미 7급 기출문제 그러니까 최종 동형 모의고사, 변형 모의고사 마지막 최종 마무리 특강까지 다 들으시고 시험을 보셨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시험 문제 풀고 나와서 마무리로 이제 한번 점검하는 용도로 여러분께서 모든 수업 과정을 마무리하셨다는 전제로 지금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는 거라서 당연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근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 샘플로는 좀 더럽지 않은 깨끗한 좀 깔끔한 문제들이라서 반복 학습하시면서 열심히 암기하시라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보시는 시험 모두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급 국가직 세무직 세법 기출문제 풀이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